5월 22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잠시 후에 더 듣기로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쓰이는데 정확히는 잘 몰랐거든요. 오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에게 알기 쉽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또 나도 모르게 남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점검하는 방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 서울에서도 황사가 좀 심하던데 오늘은 좀 어떨까요? 마스크 써야 합니까? 네, 휴일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황사가 뒤덮여서 출퇴근길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황사가 관측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뿌옇게 윤곽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침 황사가 점점 남하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인 호남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경남과 제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나 올라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들어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에도 오전부터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광주 16도, 대구, 부산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창원 21도로 남부지방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동쪽 지역은 내일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꿀같은 주말이 가고 새로운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가 말썽이라 주행 중 내기순환 모드 설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월요일답게 교통량도 참 많습니다. 경기 동쪽으로 가는 차가 유독 많고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꽉 막혀 있습니다. 속도가 뚝 떨어지는 곳은 시속 10km 정도로 더디 이동 중이고요. 이 시간대는 도심 진입하는 차도 참 많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 판교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38분 정도는 필요하고요. 용인 서울선 이용해 서울 쪽 가는 차도 늘고 있습니다. 서수지부터 서분당을 거쳐 서판교까지의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해 15번 서해안선으로 진입하시더라도 이 시각 목포 쪽으로 광명역 부근 막히는데 지금은 서울 쪽 이동이 더 어려워 보이고요. 목포 쪽으로는 매성휴게소와 화성휴게소 사이로 버겁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숄츠 총리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귀국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독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에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입법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서 한국에 도착한 뒤 비무장지대를 찾은 숄츠 총리도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공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Freunde, weiterhin eine bittere Realität Tag für Tag. Und deshalb ist es auch wichtig, bei dieser Gelegenheit nochmal zu sagen, dass die 양국 정상은 이 밖에도 수소와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교역과 투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정상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은 유럽연합 상임의장 등 집행부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앞서 G7 정상회담 기간 중 만난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들은 3국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자 회담을 다시 열자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깜짝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이 손을 맞잡은 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이어 6개월 만입니다. 실제 회담은 10분 정도였지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정보 등 안보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조 강화,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양국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에 이어 2주 만입니다.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게. グローバルな課題についても両国の連携強化について意見を交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感じております。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을 위해 두 정상에게 워싱턴 DC로 오라는 깜짝 초청장을 보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히로시마를 깜짝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된 두 정상의 만남은 30분 정도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트위터에 지뢰제거 차량 지원 등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지원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총리의 참배는 24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현장 시찰에 앞서 오늘 일본 경산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만나 기술회의를 갖고 세부 시찰 항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후 곧바로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로 넘어가 내일부터 이틀간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정부 시찰단은 5박 6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살펴봅니다. 21년 8월부터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분야별로, 부문별로 검토를 해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직접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와 처리 설비를 점검하는 데 특히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에 대한 그 현장에 접근을 해서 핵종 제거 설비의 설치 상태 직접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오염수 분석과 희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장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일본 측에 필요한 자료도 확실히 요청하겠다고 시찰단은 강조했습니다. 처리 전후 오염수의 농도를 비교하는 원 데이터 등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시찰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찰단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시찰단이 본 것과 추가 확인할 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F-16 전투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받았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F-16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하늘에 나타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F-16 전투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I have a flat assurance from Zelensky that they will not use it to go on and move into Russian geographic territory. 그간 F-16 지원에 난색을 표해온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조종사에게 F-16 사용 훈련을 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I told them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s going to begin training Ukrainian pilots in fourth-generation fighter aircraft, including F-16s. 러시아에 비해 공군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부터 F-16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공격에 쓰인다면 자칫 전쟁이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이 가지고 있는 F-16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동부격전지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Пригожина, як завжди, не відповідає дійсності. Наші підрозділи утримують ряд будівель і мають ряд фортифікаційних там споруд.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락을 인정했다고 한 보도 역시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영동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황간 나들목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화물차는 11톤 철제 코일 2개를 싣고 달리고 있었고 운전자는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우측 뒷바퀴 쪽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가 하찮은 내가 아니지 스물인 깎여 쓴다 빛바랜 낡은 하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잠든 가면 이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월요일 돌아온 이도성입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 예. 지난주 금요일에 없어서 허전하다고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마다 하는 비즈니스 클래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다음 주 금요일도 이번 주 금요일도 기대해보고요.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금요일 홍보를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가죠. 네, 첫 번째 햄버거 도시락이네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싱크대 및 와르르인데요. 이 경찰이 한 오피스텔을 덮쳤습니다. 네.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싱크대 밑에서 휴대전화 수십 대가 쏟아지고 현금 다발도 찾아냈습니다. 대체 어떤 현장이길래 그랬을까요? 직접 영상 보시죠. 네, 경찰관들이 들이닥쳐서 천장을 확인하는데요. 검은색 가방이 연이어 나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보이세요?
노란 거? 저 다 5만 원짜리인가요? 네, 5만 원짜리 오. 다발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예, 주방에서도 돈이 쏟아져 나왔어요. 밥통에도 있고 저렇게 가방에도 있는데 아이고. 밥 대신 돈이. 네, 싱크대 밑에는 저렇게 휴대전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잔뜩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당시 상황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돈을 왜 이렇게 숨겨놨어 이렇게? 아니 숨기는 거 아니라 내가 이거 좀 며칠 안 됐다가 외국 갔어. 뭐 누가 봐도 범죄 현장 같은데 뭐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작물업자의 집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잘못된 물건을 판 사람이겠죠.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업자는 최근 8개월 동안 지하철에서 도난당하거나 분실이 된 휴대전화를 사들였습니다. 그 뒤 웃돈을 붙여서 베트남과 몽골 등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휴대전화 34대와 현금 무려 6,8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아, 왜 우리 주변에 휴대전화 잃어버렸다고 위치 맞아요. 추적했는데 해외에 있다 아, 이런 바다 거 위에 떠 많잖아요. 있고. 그렇죠? 저 알 수 없는 그 주소들. 네. 나 대신 해외여행 갔다 막 네, 그러고. 네, 이런 게 인터넷에 사연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나 네, 봐요. 맞습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외에 팔아먹은 겁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난 3월에 훔친 휴대전화를 베트남으로 밀발출한 일당 10여 명이 붙잡혔는데요. 비슷한 수법을 쓰는 업자들을 추적하다가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요즘에 그 전화기 하면은 그냥 전화기 기능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사진기로 많이 쓰잖아요. 아, 그럼 그 그렇죠. 안에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추억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 너무 슬퍼요. 맞아요.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근데 그걸 또 외국에 팔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범죄 수법도 아주 치밀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요즘 공중전화가 있나 봐요. 이 공중전화를 쓰거나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로만 서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CCTV에 쉽게 잡히지 않으려고 저렇게 구석으로 갔어요. 이 주택가 건물 계단이나 차 안에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 남성을 구속해서 검찰에 넘기고 휴대전화를 훔쳐 작물업자들에게 넘긴 절도범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꼭 좀 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처벌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자,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꺼내서 볼까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마지막 길인데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사고가 또 한 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보도를 해드렸는데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여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고 차가 이렇게 아이들 위로 다가왔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먼저 길을 건넌 여학생 2명에게 이렇게 차가 달려왔는데요. 저 차가 사고를 내서 두 아이가 순식간에 휩쓸렸고 어떻게 됐는지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니까 애가 여기 하나 꼭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서 보니 가방이 하나 저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애가 또 이렇게 거꾸로 겹부러져 있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참 너무 참담한데요. 사실은 이 학교 그 아이들을 언제나 보호해 줄 수는 없어도 일단은 뭐 등굣길, 하굣길은 가장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고로 13살 김모양은 사고 당일, 16살 정모양도 하루 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열린 정량 발인식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교복을 입고 밝게 웃는 얼굴이 저렇게 담겼는데 학생증에 넣었던 사진이 결국 영정으로 쓰였습니다. 운구차를 탄 정량은 마지막으로 며칠 전까지 다니던 학교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정량의 자리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책과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는 게 소원이라며 간호사를 꿈꾸던 정양은 이제 먼 길을 떠났는데요. 유족 이야기 들어보시죠. 치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엄마가 뭐 사줄까? 그러면 동생이 아니야, 엄마 힘들게 돈 버는데 나는 필요 없어. 장기도 다 너무 상해서 기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저희도 빌겠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대체 왜 일어난 건가요? 네, 이 차량 70대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지점 300m 전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도 일단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고령에 의한 운전 미숙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경찰의 초기 추정을 보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걸 포함해서 수사로 밝혀야 되니까요. 원인이 뭔지 좀 제대로 또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또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혹시 순간적인 쇼크로 정신을 잃은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다 살펴보고 있다고 네, 합니다. 여러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학생들이 길에서 하굣길에 다쳤는데 남은 어른들의 몫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납득할 수 없다인데요. 이 사건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기영 실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기영 사건인데 이 이기영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딸이 직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이게 그 올라온 글입니다.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동안 노출을 자제해왔지만 가만히 있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 생각하지 못해 슬픔과 더불어 분통이 터진다며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기영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법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사형 집행 등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고 또 택시 기사를 살해한 사건이죠. 네. 그리고 또 동거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역시 또 드러났고요. 맞아요. 이 따님의 심정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적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글과 함께 이기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인 줄 알고 메시지를 했는데 이기영이 답을 했던 거거든요. 이기영이 신고를 늦추려고 피해자인 척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도 이 딸이 올렸는데요. 보시죠. 아버지 상이라고 적었잖아요. 남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란 듯이 아버지 상이라는 메모를 남겼다면서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이 딸이 사형이 아닌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유가족이 바라는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재판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1심만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항소가 가능하니까요.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은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미 1심에 대한 사형 선고, 이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구형을 했습니다. 사형을 해달라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건데 이 검찰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재판 진행 상황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월드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캐스터. 네, 굿모닝 대한민국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김한 앵커가 G7 정상회의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폐막한 G7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라는 서방의 이 단결을 과시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러의 반발 아주 거센데요. 먼저 러시아 반응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Посмотрите на т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обсуждаются 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Хиросиме на саммите «семерки», и которые нацелены на двой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с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네, 러시아는 또 우리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에 확고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보던 그림이잖아요. 냉전 시대. 근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 이 중국의 반발 수위는 더 거셌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G7은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조목조목 또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는 개최국인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서 직접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방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서 중러는 더욱 밀착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러시아 총리가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G7 정상회의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수위가 좀 낮았다라고도 볼 만한 대목들이 있어요. 예, 중국에 대해서는 이 강하게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 정찰 풍선 격추 사건 이후에 더 차가워진 미중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할 거라니 발언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This silly balloon that was carrying 2 freight cars worth of spine equipment was flying over the United States, and it got shot down, and everything changed in terms of talking to one another.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begin to thaw very shortly.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우리가 고민이 커졌어요. 맞아요. G7이 뭐 제시한 비전에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면서도 한중, 한러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잘 풀어가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 잘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 이외에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과연 뭘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보시겠습니다. 자, 마리화나 양성 판정을 받은 미국 직장인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이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미국 각 기업의 직원 600만 명을 대상으로 약물 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마초 양성 판정 비율이 4.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3.9%보다 늘어나서 1997년 이후의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 직장인들이 어떻게 순순히 이 조사에 또 응을 했네요. 그 미국은 이 연방법에 따라서 교통, 건설, 물류, 의료 분야를 비롯해서 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물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 대마초 양성 기록이 저렇게 최고치까지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그 대마초 합법화가 점점 확산된 영향으로 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대마초 양성 판정자의 업무 중 사고도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사가 직장 내에서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퇴근 후에 사용했던 어쨌든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 와 25년 만에 최고치라는 건 아무튼 좀 걱정스러운 수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중앙 아메리카에서 축구 인기가 높은 나라 하면은 엘살바도르 이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음 달 우리나라와도 이 대전에서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쿠스카틀란 주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현지 프로리그 알리안자와 파스 간의 경기를 보려고 많은 축구 팬들이 모였는데요. 두 팀은 중미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입니다. 근데 약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막 사람들 달려가고 막 들것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려 넘어지면서 인파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막 의료진도 저렇게 급박하게 뛰어나고 진짜 큰일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예, 일부 관람객들은 이 부상자들을 구축해서 운동장으로 옮기고 곳곳에서 심폐소생술도 했습니다. 긴급 구조팀이 부상자들을 빠르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상자도 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경기장 문이 닫힌 후에 많은 관중이 무리하게 입장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경기장 남쪽 출입구가 인파에 일려서 무너지면서 이 사고가 난 건데요. 엘살바도르 정부는 주말 모든 축구 경기를 취소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경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항상 안전이 제일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부디 축구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 더는 추가되질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인간 승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를 직접 보여준 남성 만나러 가보시죠. 그의 이름은 마가르, 네팔 사람인데요. 일단 두 다리 대신에 지금 의족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의족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이 정상을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정말 대단합니다. 와. 네, 해발 8,848m를 오른다는 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두 다리 모두 의족에 의지한 채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오른 건 이 남성이 처음입니다. 그 대단한 세계 장애인이 가진 용기와 투지를 세계에 보여주겠다. 신념으로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인간 승리 그 자체네요. 예,
근데 다리가 어쩌다가 저렇게 다치게 된 거예요? 네, 이분이 용병으로 2010년 4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폭탄에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 아이와 아내를 보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이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들 덕에 힘을 낼 수 있었겠네요. 예, 의족을 착용한 탓에 등반 속도는 여느 산악인보다 3배가량 느렸고 여러 이 난관이 따랐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정상에 설 수 있었는데요. 노력 앞에 불가능은 없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남성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멋집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재앙 임박한 미국, 채권이 문제다. 미국이 다음 달 1일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거란 경고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 채권을 더 발행해서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잘 안 풀리는 모양새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대로 간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 이번 위기의 시작이 된 채권이 뭔지부터 또 미국 채권이 문제가 된 이유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네, 네, 김광석 TV. 네. 10만 명 곧 앞두고 계신다고. 아, 예, 아마 오늘 밤이면 예, 우리 상암동 클래스 덕분에 아닙니다. 예, 오늘 밤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것 같아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미국 디폴트 우려가 이 채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채권 이것도 머니클래스에서 많이 다루긴 하는데 정리가 필요해요. 예. 채권 도대체 뭐길래?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생기초, 네네네. 생기초를 좀 다지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자, 채권에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채권이 뭔지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자, 채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기관이 나 돈 빌려주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그럼 돈 빌려주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투자자가 돈 빌려줄게요. 서로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에 계약이 성사되죠. 마치 대출처럼요. 다만 채권의 경우에는 이 빌려줄 때 대신 내가 나중에 얼마 갚겠다, 몇 % 이자를 주겠다, 그런 차용 증서 같은 것들이 발행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얼마 상환기일을 언제로 해서 몇 %의 이자를 줘서 대출을 상환하겠다라는 의미의 채권, 차용 증서를 발행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업을 예로 들면 네. 우리가 뭐 누구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빚졌습니다. 네. 얼마 후에 이만큼 이자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그렇죠. 요거군요. 그렇죠. 근데 대출로도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출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채권과 대출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네. 대출은 소위 개인이 받는 거죠. 개인이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하는 게 대출이죠. 네네. 근데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바로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에 해당됩니다. 미국 정부도 발행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발행할 수 있죠. 네. 역시 회사, 일반 회사도 발행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방기관, 지방채, 공공기관, 주식회사 여러 기관들이 발행할 수 있는데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네. 지방기관이 발행하면 지방채, 또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특수채, 예를 들어서 한전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주식회사가 발행한다, 회사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국채, 지방채 용어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그 발급한 기관 이름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회사채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사실 네. 주식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주식과는 또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이제 대출과 채권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다면 그러면 이 채권이 도대체 주식과는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주식을 판매한다 혹은 자식을 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경영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1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업하는 마음으로 해라. 동업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의 비중만큼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만큼 그만큼 나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채권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 경영자가 돈이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영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은 그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달라지고 그때 매도할 때 차익만큼이 나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물론 원금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돈을 다 원금 보장이 되는 말 그대로 이자와 함께 돈을 받는 개념이 되니까 네.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라는 정해져 있는 수익성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채권이 그러니까 차용 증서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제가 여기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네. 채권 금리가 오르면 네. 채권 가격은 뭐 떨어진다. 네. 채권 가격과 금리 관계 이게 막 헷갈려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점이 온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 네. 채권 가격과 금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좀 제시되어 있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면가는 정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만기 때 얼만큼 돈을 돌려받을 거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10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채권이 거래되는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네. 몇 퍼센트 수익을 얻습니까? 5% 5%. 수익을.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은 5%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액면가는 고정인데 95만 원으로 시장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때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10%가 되죠. 왜냐하면 액면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5만 원으로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는 수익률이 0%가 됩니다. 105만 원에 사서 105만 원에 파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가격과 수익률 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네. 게 정리가 됩니다. 네네. 여기서 가격과 수익률, 이 수익률이 다른 말로 금리인 거예요. 금리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만약에 5%, 10%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10%로 올라가면 당연히 100만 원에 판매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겠죠. 네네. 그러니까 95만 원에 이 채권을 팔아야만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5%에서 10%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 가격은 떨어지는 개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과 시장 금리 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형성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액면가, 그러니까 만기 때 받는 돈이 고정돼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죠. 앞뒤로 이렇게 오가는 걸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가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액면가 만기 때 받는 원금은 정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반대죠. 그렇죠. 만기 때 받는 돈이 다른 거예요. 주가가 달라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주식하고 연동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하. 만기 때 받는 원금이 정해져 있다. 오히려 지금 사고 파는 가격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결국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고 수익률은 다른 말로 금리죠. 금리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본다면 금리가 싸면 채권 가격은 높은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높은 시대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은 매우 싼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서 금리가 낮아질 때 팔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야, 이것도 이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걸 이렇게 좀 복잡한 걸 이렇게 설명을 들은 이유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미국 상황을 좀 보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곤 하지만 네. 미 의회가 협상이 실패해서 네. 미 정부가 우리 디폴트, 예.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면 네. 그럼 지금 만약에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를 할 경우 네. 뭐 야당과 이 민주당 입장에서 서로 막 대치됐죠.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는 얘기는 한도를 올려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부채를 발행하겠다. 네. 예, 국채를 발행했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미국 정부가 만약에 디폴트 상황에 처하고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한다.
이 얘기는 곧 추가적으로 자금이 없다니 보니까 군인들 월급을 못 줘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상태가 존립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예,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국제 가격은 더 급락할 수도 있고 그냥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입장에서도 부채 한도 협상은 있을 거라고 가정하시잖아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것이고 결국 타결이 될 것이고 국가 부도 상황까지 내몰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더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채 한도를 늘려서 국채를 발행하면 그냥 미국 상황 끝나는 건가요? 자, 그 너무 중요한 말씀 네네. 주셨어요.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이 일어나서 네. 한도를 올린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도를 올린다는 얘기는 빚을 더 그만큼 낼 수 있다. 빚을 더 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 네.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네.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다른 말로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된다? 계속 떨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과정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네. 그럼 향후에 국채에 투자를 하면 국채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높을 수 있겠구나. 국채 가격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지금 가장 디폴트 상황에 처하는 혹은 디폴트 상황 하에서 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제 채권 투자에 진입할 적절한 시점이 오겠구나. 투자 관점에선 네. 그렇게 생각해도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채권 투자 방향까지 여쭈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나온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지금 들어가 볼 만하다, 고려해 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도 협상을 실패한다. 그러면 그냥 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그냥 존립이 어려운 수준의 경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럴 일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어쨌든 한도를 올릴 것이고 다른 말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될 거다라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자, 배움에는 끝이 없죠.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희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아침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명쾌한 이유를 찾아주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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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주제 바로 일단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애정일까? 가스라이팅일까? 오늘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연인 간 데이트 폭력 사건의 원인으로도 이 용어가 뉴스에도 등장을 맞아요.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이 사이비 종교 JMS 성폭행 사건 설명할 때도 이 용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가스라이팅 일단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왜 교수님? 가스 불 켜다? 왜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가스등이라는 영화. 예, 가스라이트라는 이게 1930년대 영화인데 거기서 나온 남편이 극 중에서 남편이 아내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기력화 시켜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로 열고 나 없이 가로 닫고. 그래서 이제 비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1930년대에 지금 봐도 굉장히 집요하고 악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포장은 사랑, 그다음에 애정. 그런데 1930년대에 그걸 본 사람들은 거기 뭐 괴물이나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공포 영화보다도 더 끔찍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게 시작됐다. 근데 심리학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문학 작품,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죠. 따온 그 현상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 용어로 굳어진 거네요. 꽤 많은 사이코패스 같은 용어들도 소시오패스 같은 용어들도 심리학에서 먼저 등장하고 대중이 사용했다기보단 대중이 어떤 계기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심리학자들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오히려 그런 방향들의 언어죠. 요새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워낙 이제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친구끼리도 야, 너 뭐 가스라이팅 하지 마. 야, 나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뭐 이렇게 농담 삼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이도성 기자님이 이제 이가영 앵커께서 자꾸 저 형이 나 가스라이팅해요. 이거는 이제 친밀하다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친밀하니까 비슷한 얘기나 같은 얘기를 자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정말로 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경우는 확실한 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로서 얻을 게 무엇인가, 그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 가스라이팅인데, 예를 들면은 특히 남편이 부인에게 끊임없이 뭐 반대 방향도 가능하지만 네. 끊임없이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평가절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거를 텍사스 대학의 그 데이빗 버스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게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날 떠날까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 남편이 네. 아내가 날 떠날까 봐 네. 두려운 마음에. 심지어는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합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가장 못나고 왜곡된 형태의 집요한 말이 당신은 못생겼어.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 밖에 나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뭘 지어가냐면 그러니까 나가지 마. 네, 나가지 마를 근데 얘기하지 않고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이 계속 그 앞에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지마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의 말들이 가스라이팅이 많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중에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렇죠. 네. 이루려고. 잘못된 좀 불건강한 사랑 집착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도가. 집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 이별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언젠가는 헤어지거든요. 헤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별이라고 하는 걸 네가 나를 떠나가? 라고 하는 아주 이걸 자존심을 건드리는 신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놔줘야 서로 행복한데도 이 관계를 이제 끝내야 서로 행복한데도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는 약간은 자기 피해도 감수하는 그런 가스라이팅도 자주 보이죠. 요새 이제 뭐 이렇게 가벼운 조언이나 뭐 잔소리도 사실 하기 힘들어지는 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뭐 당한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조언, 가벼운 잔소리도 가스라이팅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아무런 조언을 못 하겠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그럴 거면은 뭐 애당초 뭐 자동차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걸 분명히 하시고 하시면 되죠. 저는 저한테 굉장히 세게 얘기한 선배가 있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너는 왜 이렇게 네 말만 맞다고 생각을 하냐고. 근데 내가 주로 이런 상황에서 너를 봤기 때문이라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선배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센 말이지만 가스라이팅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준 거니까. 그렇죠. 고집을 계속 피운다기보다는. 그런데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해라고 계속 집요하게 암시를 해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 원인이 된 사건 관련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그런 거 보면 친한 직장 동료나 뭐 연인, 그리고 부부,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나요? 요즘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깝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지역, 그다음에 뭐 학교 혹은 같은 성씨 이렇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연, 혈연, 지연처럼 물리적으로 근접성이 높아야 가능한 그런 것들이 가까운 관계였죠. 근데 지금은 가깝다라는 게 그런 물리적인 것에 거의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위스콘신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 사는 사람에게 의해서 온라인으로 가스라이팅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온라인 많잖아요. 가스라이팅.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서로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메신저가 수많은 대중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괴벨스 같은 사람의 2차 세계대전 때 그 괴벨스 같은 사람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니까 나는 끊임없이 디지털 디바이스로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로 그 사람을 보면 심지어는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도 내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허위 뉴스나 이런 것도 어떻게 그럼요. 보면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모든 요소를 다 갖췄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당하는 사람을 이제 좀 보면 그냥 생각하기엔 뭐 나약하거나 이런 사람만 많이 당할 거다라고 편견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뭐 범죄를 봐도 정말 뭐 똑똑하고 뭐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이랬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속절없이 당하는 게 가스라이팅인 건가요? 사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제일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매력적인 사람. 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성실한 사람. 아.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장점이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야죠. 자존감이 없어야죠. 자존감이 높으면 가스라이팅을 그렇죠. 잘 당하지 않겠네요, 확실히. 일단은 그 메시지 자체에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존성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률적으로 그 가스라이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 나 스스로가 단단해야 되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 남의 말에 좀 잘 혹하는 팔랑귀라고 소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귀가 얇다고도 표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가스라이팅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전형적인 팔랑귀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앞 코너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저도 막 팔랑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남의 말에 잘 호기심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포함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느슨하면서도 다양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팔랑귀든 아니든 그러니까 A 주식 사라? 팔랑귀처럼 듣고 근데 A 주식 사지 말라는 얘기도 있네? 이런 얘기도 있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균적으로 느슨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평균적인 확률 모형이 생겨요. 평균적인 확률 모형. 이거는 사야 되는 게 10점 만점에 6.4 아닐까? 왜냐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모든 거에 팔랑귀니까 그걸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팔랑귀로 내가 피해받았다 그럼 늘 귀 닫고 살 거야.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번의 비극이나 한 번에 안 좋은 사소한 거라도 안 좋은 걸 만났을 때 다음엔 앞으로 그런가 그걸 절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몇 번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한테 어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은 행동을 해도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 때문인 내가 거예요. 결국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라고 하는 좀 더 정교한 생각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해요. 다양하게 사람 만나는 거.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라. 그래서 뭐 견문을 넓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질문이 이제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어떻게 자가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난 1년 혹은 지난 2년에 비해서 내가 유난히 사람을 좁게 만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가스라이팅의 특징은 내 말만 들어거든요. 그러면 내 말만 듣게 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 반드시 해야 되는 전략은 나 외에 만나지 마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다 종합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이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좁게 만나고 이 사람만 만난다.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십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러니까 내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건 네 몫이야. 네네. 너무 그리고 이건 나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과 가스라이팅 얘기해 보았는데요. 날씨 듣고요. 곧바로 JTBC 뉴스 유튜브에서 이어지는 산클 2교시에서 김 교수님과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궁금증 더 풀어보겠습니다. 궁금증이 더 생겼어요. 네, 저도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교수님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사가 점점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황사가 점차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뿌옇게 윤곽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빛이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관신 단계가 발령 중인 호남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경남과 제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져서요. 오후 들어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전북과 경남 서부, 제주에도 오전부터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17도, 창원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창원 21도로 남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점차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이번 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한 주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지금 TV로 상클 보고 계신 분들 바로 JTBC 뉴스 유튜브로 접속해 주세요. 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함께 상클 2교시에서 가스라이팅에 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탁한 공기 유의하시고요. 인사드리고 저희도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 2교시 가시죠 바로. 인사드리고요. 네.